지갑을 열 준비가 돼 있는 시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면 어떤 사업을 하셔야 가장 그 비전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건강 노화 방지 미용 쪽에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알아보시러 오신 이 뉴스키는 뭐에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요? 건강, 미용, 노화 방지 관련된 제품을 만들죠.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장소에 와서 지금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주식 투자 얘기를 하고 있다든지 또는 뭐 토지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투자 얘기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잘못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거기서 돈을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이제 하나의 흐름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게 진짜 엄청나게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 2, 3차 산업은 배웠죠. 네. 1차 산업은 자연에서 재화를 얻는 것, 농업이나 어업 같은 거고요. 2차 산업은 자연에서 얻어진 재화를 가공을 하는 제조업이라든지 광업을 얘기하는 거고 3차 산업은 그거를 유통시키고 금융 서비스를 하고 하는 서비스업이죠. 이게 3차 산업이에요. 그럼 4차 산업이 뭐가 새로운 게 생겼느냐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 혁명자가 붙었잖아요. 이건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1차, 2차, 3차 산업하고는 많이 다른 개념이에요. 자,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돼서 그 기술로 인해서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히 개벽이 일어나는 게 산업혁명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이거 너무 급해서 이걸 안 끄고 왔네. 이런 실수를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산업혁명은 4차 산업혁명이니까 벌써 3차까지 지나갔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었냐면 18세기에 영국에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면서 일어났던 게 1차 산업혁명이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안 배웠어요? 배웠는데 잊어먹었어. 배웠어요. 틀림없이 4시간에 4인가? 뭐 하여간 배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사람 손으로 하던 거를 증기기관이라는 기계가 대량 생산을 하게 됐거든요. 자,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원료가 많이 필요하겠죠. 많이 만들려면. 그러니까 원료가 조그만 영국에서 이게 개발이 됐는데 이 기술이 영국에 무슨 원료가 있겠어요? 그 원료를 어디서 수급을 해요?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을 해서 거기서 원료를 갖고 오죠. 그래서 식민지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거를 원료로 엄청나게 많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들이 영국에서 다 팔릴까요? 안 팔리죠. 다시 식민지에 갖다 팔죠. 그럼 식민지는 원료 뺏기고 비싼 제품을 사야 되죠. 그러니까 고열을 다 빨리게 되죠. 이때 식민지를 갖고 있던 나라들이 지금 다 선진국이에요. 그때 식민지로 돼 있던 나라들이 다 지금 후진국입니다. 못 벗어나요, 그거를. 왜? 너무나 많이 고열을 빨려갖고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죠. 우리나라도 안타깝게도 먼 영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정반대 쪽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식민지가 됐죠. 그럼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심지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왜? 도시에서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시 집중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공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사람 노동력에 착취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애기도 막 갖다 쓰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도 갖다 쓰고 돈을 조금만 주고 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본주의의 노동력 착취라는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생긴 게 공산주의예요. 우린 또 공산주의 때문에 또 반대로 나뉘어져 있죠. 자, 그 1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자, 2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뭐냐? 바로 전기와 내연기관이에요. 전기는 두 가지가 있죠. 직류하고 교류전기가 있죠. 직류는 에디슨이 개발했어요. 발명했어요. 교류전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테슬라가 발명을 했어요. 둘 다 미국의 에디슨 연구소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뭐 에디슨이야 자기 회사니까 뭐 당연히 거기 있겠죠. 자, 그리고 내연기관이라는 건 뭐예요? 자동차, 비행기, 선박 이런 건데 뭐를 써요? 휘발유, 기름을 이용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지금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포드 회사, 비행기는 라이트 형제 다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미국에서 발명이 전부 다 됐고 세계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미국이 패권을 잡고 있죠. 그렇죠? 그랬더니만 이제 이 기름을 갑자기 막 사용을 하게 되니까 중동의 유목민들이 갑자기 오일을 팔면서 떼부자가 된 거예요. 이 돈을 주체를 못하게 됐죠. 지금도 이 사람들은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 지도자가 중동에 뭐를 보내? 건설자를 보내서 중동에 오일 달러를 벌어들이고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서 전 세계에 양산된 제품을 수출하면서 비로소 후진국에서 산업화 시대로 넘어오는 계기를 갖게 된 게 2차 산업혁명이에요.
자, 3차 산업혁명은 뭐냐? 인터넷, 컴퓨터예요. 이거는 인터넷은 어디서 개발됐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어디서 개발됐어요? 한국에서 개발됐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걸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인터넷 기술은 한국에서 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착각하냐면 월드 와이드 웹이라 해갖고 미국 국방성에서 어떤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정보의 네트워크를 만들 것 같고 했기 때문에 아 그게 미국에서 만들었나 보다 하는데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본 기술이 한국에서 개발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 이거 잘 몰라요. 컴퓨터는 물론 미국에서 개발됐어요. 그러나 컴퓨터라는 거는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위한 하나의 도구지 진짜 중요한 건 인터넷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떻게 돼요? 모든 정보가 동시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정보의 홍수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빨리빨리 판단을 하고 이 판단된 정보를 빨리빨리 실행에 옮기고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을 통해서 신흥공업국으로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떴는데 3차 산업시대가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뭘 판단하고 뭘 제조해서 만들고 하는 이런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독일과 일본이 슬슬 몰락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인터넷 시대예요. 지금 일본 별 볼 일 없어요. 독일 아시잖아요. 자동차 계속 막 이상한 짓 하죠. 둘 다 지금 그게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두 나라의 이 민족성이 지금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안 맞아요. 그럼 3차 산업혁명 시대는 빨리야. 어디가 제일 잘 맞을까? 한국이 제일 잘 맞죠. 그러니까 한국은 많은 정보를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판단하고 빨리빨리 투자하고 빨리빨리 좋아하잖아. 인터넷도 빨리빨리 늦으면 짜증나고 그죠? 그 다음에 은행 가서 줄 서는 거 짜증나. 그냥 집에서 이걸로 해야 돼. 그죠? 내가 왜 마트 가서 돈 주고 사? 집에서 이거 누르면 배달 오는데. 요새 되게 좋더라고요. 밤 12시 이전에만 주문을 하면 새벽 아침 7시에 배달해 주더라고. 와,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한국이 천국이야, 천국. 저녁 때 내가 이제 내일 뭐 먹을까 생각해갖고 이제 이렇게 야채라든지 채소라든지 이거 주문해 놓다면 밤 12시 이전에.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아침에 딱 갖다 놓고 갔어. 와, 이건 상상 못해요, 상상을 못해요. 여기가 천국이야. 그런데 이제 저기 그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적성에 딱 들어맞아갖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서죠. 실제적인 선진국이 2018년부터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부터 선진국이었었는데 공식적으로 모든 수치가 다 선진국을 넘어선 게 이제 올해예요. 비교로서.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자타가 공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 시대에 후진국이 됐던 나라 중에서 선진국으로 돌아선 나라는 이 세상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이건 1차 산업 때문에 망했지만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잘 이용한 나라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도 우리가 잘 이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 기업들은 참 잘 저를 열심히 있고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치가 안 따라주더라고 내가 보니까는.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면은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선진국이 돼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3D 프린트, 가상현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뀌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미래학자가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거의 1, 2, 3차 산업도 이 세계 전반적인 엄청난 변화가 왔었지만 4차 산업혁명이 주는 시대적 변화와 세계적인 어떤 변화는 옛날의 변화는 게임도 안 된다.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이해 못하시면은요 정말 헬조선이 뭔지 몸소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거 허투루 들으시면은요 여러분 진짜 헬조선 체험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 3D 프린트, 로봇,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기반 기술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기술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체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이게 무인자동차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조만간에 나옵니다. 무인자동차는. 그쵸? 이거는 뭐 2020년부터 아마 저기 그 산업 분야부터 적용되기 시작할 거예요. 애트리가 독자 개발한 쿼드코어 구조 기술을 기반으로 4개의 동시 동작하는 두뇌가 특징입니다. 칩의 크기가 7 곱하기 8mm로
향후 자동차 앞쪽 유리창에 블랙박스처럼 설치하면 됩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프로세서로 관련 기술은 국내 5개 업체의 기술이던데 내년 말쯤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칩인데 동전 100원짜리 동전보다 작아요. 근데 저 칩은 바로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기본 프로세서예요. 저거가 가장 중요한 핵심 분해예요. 저게 어디서 개발됐느냐? 우리나라에서 개발됐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지금 2017년 말에 전 우리나라 5개 그 자동차 회사에 보급이 됐고, 이게 저전력에 가장 성능이 좋아서 앞으로 이게 표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다 이제 자동차끼리 커뮤니케이션을 또 해야 되거든요. 센서만 있어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가서 센서가 있어갖고 가다가 둘이 딱 만났어. 그럼 센서가 있으니까 안 부닥히죠. 딱 섰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못 가, 서로 못 가.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서로 자동차끼리 어떻게 해요? 인공지능이 대화를 해야 돼요. 내가 0.0001초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 갈게. 너는 뒤에 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이 자동차 무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건 LG예요. LG전자. 그래서 2020년에 개발되는 벤츠의 트럭이요. 자율주행 트럭에 장착되는 인공지능은 LG에서 개발된 게 벌써 지금 계약이 맺어져서 수출 단계에 들어가요. 수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2020년에 트럭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술이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어느 분야에 들어가느냐? 트럭, 택시, 버스. 물론 나중에 전철도 다 들어가요. 기차 같은 데도 다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뭐가 없어질까요? 직업이? 택시 기사분들, 트럭 기사분들, 그 다음에 버스 기사분들은 직업이 없어지는데 그게 몇 년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막 기분 나빠하더라고. 이거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에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없어져? 웃기네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없어져요. 대리운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자동차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보험도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보험 회사가 자기네들 없어질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잘 보세요. 요새 자동차 보면. 자동차 타고 가다 사고 나서 돈 주는 게 아니라 길 가다 다쳐도 돈 주고요. 자전거 타다 다쳐도 돈 주고 엘리베이터 타다 돈 주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거 왜 바꾸는 거예요? 이제 생명보험으로 살살 바꿔가는 거예요. 기존 사람들을 살금살금 안 놓치려고.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 없어지는 거. 교통경찰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죠? 교통통제는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죠? 신호등 어떻게 될까요? 내거리 신호등? 없어져요. 그냥 다녀. 지들끼리 다녀. 쉥쉥쉥쉥 막 다녀. 안 부딪혀. 스릴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 눈 감고 있으면 되니까 뭐 느낄 것도 없어. 그죠? 자, 근데 이거와 같이 나오는 기술이 뭐냐면 전기자동차 기술이야. 전기자동차가 이게 나온다. 같이 나올 거예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지금은 전기가 그 배터리가 충전하는 시간도 좀 길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짧고 그래서 많이 못 가는데 삼성에서 지금 이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갖고요. 조금 있으면 이 일반 배터리 갖고 한 번 충전하는 시간이 5분 이내로 해갖고 1000km 가고 이런 게 곧 나와요. 이제 지금 벌써 개발이 거의 다 돼서 그래핀 소재 같은 걸 이용해서 벌써 돼 있어요. 근데 배터리 기술이 그래서 자동차 기술에서 최고 탑 기술이에요. 왜? 자동차라는 게 뭐가 있어? 전기자동차가 배터리하고 모터밖에 없어요. 그럼 뭐랑 같은 거냐면 믹서기하고 같은 거야. 1단 누르면 느린 거, 2단 조금 빠른 거, 3단 빠른 거, 4단 아주 빠른 거. 여기 바퀴 달면 어떻게 돼요? 뚜껑 달고 자동차죠? 근데 코드 꽂을 수 없으니까 배터리 달아놓은 거죠? 그러면 삼성이나 LG에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너무 잘 만들 수 있죠? 이제 자동차 산업은 완전히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현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저는 몰라요. 아마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좌우하니까.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는 세계 회사는 LG, 삼성, SK이노베이션 세 개 다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지금 기업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이 4차 산업혁명에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갖고 오기 위해서. 아마 앞으로 자동차 산업 한국이 쓰러잡습니다. 보세요. 자, 그런데 전기자동차가 나오면 엔진이 필요 없죠. 그럼 엔진을 고장났을 때 엔진 고치는 메카닉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유소는요? 그럼 엔진 만드는 공장들은요? 황당하죠?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상이 이게 곧 올 세상이라는 거예요. 10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 하나 갖고 직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웃기지만 웃겨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없어져. 믿든 안 믿든 없어져요. 그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 주차 완료. 요새 주차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내리고 주차 버튼 눌러놓으면 지가 알아서 주차하고 내가 또 나가기 전에 눌러놓으면 지가 알아서 내 앞에가 딱 사고 수는 거예요. 이거 다 이미 개발 완료돼 있어요. 이미. 예,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같이 기술이 맞물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차 통제 요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자, 여러분 드론 사용해 보셨죠? 장난감으로 많이 썼죠, 집에서 애기들. 그렇죠? 드론 한번 거대 보시죠. 온라인 쇼핑몰이죠. 아마존이 영국에서 드론 택배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네, 드론이 택배를 다루는 시대가 이제 성큼 다가온 것 같죠.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인근에 사는 리처드 씨. 인터넷을 통해 TV 셋톱박스와 팝콘 한 봉지를 주문합니다. 주문이 접수되자 직원이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포장해 드론에 실습니다. GPS 안내에 따라 유유히 날아간 드론은 주문자 집 앞에 물건을 내려놓고 곧 떠납니다. 주문부터 배송까지 걸린 시간은 단 30분.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이 드론을 이용한 택배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자, 드론으로 택배를 이미 벌써 다 기술 완료가 됐고 지금 이제 그 사업 신청이 돼 있는 상태예요. 중국하고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가장 빨리 드론 기술로 인한 택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아직까지는 드론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런데 2017년 7월달에 세종시에서 드론을 이용한 택배 기술 실험은 이미 완료가 돼 있는 상태예요. 언제든지 원하면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드론 택배는 단 30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그만 것만 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드론이 1.5톤까지 날릅니다. 웬만한 소형 자동차는 그냥 집에 갖다 놔요. 냉장고 갖다 놓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각 아파트 베란다에 드론 착륙장을 만드는 게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론이 거기다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하다 보니까 깜빡 잊고 당근을 안 샀어. 그럼 당근 주문하면 당근 갖다 놓고 갑니다. 그럼 이거 내가 요리하는 동안에 당근이 와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늦을 수 있어요. 미국보다 또는 중국보다. 지금 이제 산간지방 같은 데는 이미 드론 택배가 시작됐어요. 우리나라도. 자, 그러면 지금 택배 기사분들은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분들은 조만간에 직업을 다 잃어요. 자, 이렇게 땅으로 굴러다니는 것도 있어요. 돌돌돌돌돌. 요건 피자 택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가방이 이제 안 다닌다는 거죠. 바라봐 이게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퀵도 없어져요. 퀵. 드론이 가는데 퀵이 왜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짜장면 싣고 쫙 가는 거야. 동네 아줌마까지 인식을 해요. 아줌마 몇 호 아줌마 안녕하셨어요. 인사까지 하면서 가요. 그래갖고서 앞에 딱 가면은 문자 보냅니다.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그러면 나가갖고 짜장면 꺼내가죠. 내가 안 가. 왜? 돈 줘야지. 돈 밀겨주든지 카드 결제 해줘야 가죠. 그죠? 얘네들이 이게 벌써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게, 우리나라는 이게 좀 힘들겠죠. 뭐 사람들이 막 차고 다닐 수도 있고, 애들이 막 탈 수도 있고, 막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몸이 건강하니까 나는 공사판에 가서 공사를 하더라도 나는 먹고 살 수 있어. 그런 걱정하지 마. 네가 걱정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공사판은 어떻게 바뀔까요? 예, 지금 보면 이 대저택인데 김민지 기자, 네. 이걸 뭘로 만든 겁니까? 일단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일반 평범한 저택, 좋은 저택 이렇게 보실 그렇죠. 텐데요. 이 중국 수저우에 있는 이 저택이 기존의 방식으로 뭐 인부들이 와서 뭐 사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만든 게 아니라 3D 프린터로 한마디로 뽑아낸 집입니다. 저걸 3D 프린터로 뽑아냈다고요? 네, 그러니까 잉크가요 유리나 시멘트 이 모래를 잉크를 삼아서 한 겹 한 겹 쌓아 올려서 이제 구조물을 만들면 이걸 조립하는 형태로 집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더 재밌는 거는 하루에 이런 집을 열 채나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뭐 큰 저택도 있지만 높이가 뭐 6층짜리 건물을 완성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시간도 70%나 단축이 되고 노동력도 80%나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글쎄, 뭐 빨리 만드는 건 좋지만 사는 사람들이 조금 좀 찝찝해할 것도 같은데 어떻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 집을 구하는 게 굉장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돈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좀 저렴하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6층짜리 같은 빌라 한 동은 우리 돈으로 1억 7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대저택이 1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워낙 가격이 싸기 때문에 수요가 벌써 속출하고 있고 이집트 정부에서는 이런 집들을 2만 채를 공급하자라는 그런 계약을 수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미국에서는 이거 3D 프린터로 자동차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짧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이제 뭐 그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 3D 프린터 집이 아니라 이 지금 보이시는 2인승 전기 자동차인데 이걸 이것도 다 지금 프린터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예. 미국의 한 자동차 회사가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공개한 이 3D 프린터로 만든 이 자동차 이름은 스트라티라는 이름이라고 하고요. 예. 무려 최고 속도 시속이 이제 64km, 그리고 배터리 충전을 하면 뭐 240km까지 달릴 수 있어서 뭐 도로 주행에도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이런 3D 프린터 자동차까지 나오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또 좋은 차들이 보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과 자동차까지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3D 프린터가 도입이 되면은 집 한 채 뚝딱 짓는데 하루도 안 걸려요. 6층짜리 빌라 하나 짓는데 원가가 1억 7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파트 그때 어떻게 될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싸해지잖아요. 갑분싸라죠,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 자, 근데 이거는 이미 벌써 중국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술 들어오는 거 순식간에 들어와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집값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리고 집 뭐 특별히 그렇게 살라고 노력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만간에 집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3D 프린터가 이 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음식까지 프린트해요. 나사에서는 피자 프린터를 이미 만들어서요. 이거 먹으면 피자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주인들이 이제 나가서요. 우주 식량 먹는 게 아니라 피자 이거 누르면 원료가 다 피자 만들어서 그냥 먹으면 피자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용화돼 갖고 스페인에서는 이미 가정용 프린터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요. 앞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저게 기술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은 김치 프린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뭐 총각김치 누르면 총각김치 프린터에서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이제 뭐 요리 배울 일이 없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혼수, 여러분 딸이나 또는 손녀들이 시집갈 때쯤 되면은 아마도 3D 프린터가 혼수의 필수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지금 옷도 프린트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같이 프린트는 못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기술이 더 발달되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하고 똑같은 걸 프린트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은 저녁 때 여러분 취수에 맞춰서 아바타를 놓고 여러 가지 디자인의 옷을 갖다 붙여갖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딱 놓고 인쇄 버튼 누르면 아침에 내 몸에 딱 맞는 옷이 딱 프린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입고 나가면 되죠. 그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빨리 할 필요도 없어요. 재활용시키면 다시 원료가 돼서 돌아와요. 그럼 뭐가 없어지겠어요? 의류 사업도 앞으로 엄청난 변혁이 일어날 거예요.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의류 산업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여러분이 지금 앞에 지금 바로 빠르면 5년, 길면 15년 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 지금 여기서 수술 받고 있는데 이 기계가 수술하고 있거든요. 로봇이. 여러분 로봇한테 수술 받고 싶으세요? 아니요. 이거 돼지예요. 돼지 사람 아니야. 놀라지 마세요. 젖이 많잖아 여기. 근데 이게 로봇에 수술 받고 싶진 않죠. 자, 근데 그 다음 한번 이거 화면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조그만 요만한 엄지손톱만한 저기 포도 있죠. 그거 수술하는 거예요. 사람 수술하는 건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이거 껍데기 까내는 건 일도 아니죠. 예, 이거 꼬매는 게 어렵죠. 그죠? 여러분 이거 꼬맬 수 있어요? 포도 저게 얇게 해갖고 저 꼬맬 수 있어요, 여러분? 안 찢어지게? 제가 로봇한테 수술 받을래? 사람한테 수술 받을래요? 네, 지금 여기에 성모병원에요. 이게 붙었어요. 올해 상반기에만 로봇 수술 300건 돌파해서 그래서 플랜카드 붙었더라고. 내 아는 분도요. 암에 걸렸는데 로봇 수술해갖고 1박 2일 만에 퇴원했어요. 암 수술했는데 깨끗하게 그냥 떼어내고.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뭐 의사 선생님도 필요가 없죠. 미국은요. 왓슨이라는 컴퓨터가 있어갖고요. 여기에 자기가 이렇게 그 회로를 인쇄를 하면은 내 건강 상태가 왓슨이라는 컴퓨터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돼요. 그래서 내가 몸에 좀 이상이 있으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약을 지어서 보내줘요. 미리.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 약국에 가서 무슨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처방받아서 약을 받고 이런 거 다 없어져요. 미국은 이미 벌써 없애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러니까 약사 있죠, 약사. 약사도 없어지는 직업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앞으로 길면 10년, 15년 안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네, 이제 로봇은 단순히 반복 노동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조업을 넘어서 서비스업까지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일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신경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여성. 평범한 호텔 직원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사람이 아닌 로봇입니다. 손님의 가방을 객실로 옮겨주는 젊은 남성 역시 로봇입니다. 로봇이에요, 이게. 일본 나가사키현에 문을 연 헨나 호텔. 이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 가운데 경비원과 관리인을 제외하면 모두 로봇입니다. 대형 매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주는 로봇도 있습니다. What are you looking for today? 손님이 화면에서 원하는 물건을 선택하면 로봇이 친절하게 상품이 있는 곳까지 안내합니다. 이 안내 로봇은 원하는 상품을 찾아주고 남은 수량과 가격까지 바로 알려줍니다. 한 남성이 터치스크린에서 메뉴를 고릅니다. 선택한 메뉴는 할머니의 스파게티. 메뉴를 클릭하자 사람이 아닌 로봇이 요리합니다. 면을 끓이고 소스를 만들고 전문 요리사 못지않은 솜씨를 뽐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4시간 동안 순찰 활동을 하는 경비 로봇과 햄버거를 자동으로 만드는 버거봇도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로봇의 발달로 인해 미국에서 2025년까지 로봇 때문에 없어질 일자리가 910만 개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최근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10년간 제조업에 로봇을 도입해 노동비를 줄이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33%로 비용 절감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봇과 인간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시대. 기술의 진보가 일자리 환경까지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트럼프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자꾸만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네들 법인세를 35%에서 무려 20%를 낮췄고 15%로 줄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지금 미국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LG 삼성도 전부 다 미국에다 공장 짓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제요? 엄청나게 일자리들이 줄어들 거예요. 미리 알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거를. 근데 우리나라는 세액을 올렸죠? 법인세를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법인세 올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단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 딱 하나, 우리나라만 올렸어요, 법인세.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6월 취업자가 10만 6천 명이 증가됐대요. 2018년 6월 달에. 증가됐으니까 좋죠. 근데 그 밑에 보세요. 고용시장 주축인 40대는 12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조업 창업자들도 숙대봐. 40대 가장 15만 명 일터 잃었다. 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 생겨요. 어떤 일자리 생기겠어요? 인공지능 관련된 일자리. 그 다음에 그 전문기계, 로봇, 드론 등등등등 센서 기술부터 시작해서 이런 건 엄청나게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기존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일자리들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자라오는 아이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걔네들은 다 얼마든지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문제는 바로 여러분이 재교육을 받아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일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떼돈 벌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국대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못하다 그러면 지금 크게 지금 걱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다 없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은 하루하루 넋놓고 있다가 진짜 그야말로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에서만 없어지면 이직이라 그럴 텐데 일찍할 데가 없어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30년 앞으로 12년 후에 전 세계 모든 일자리의 반이 없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없어져요. 다가올 미래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베이비부머 시대들이 직업을 잃게 된다. 자, 직업을 잃으면 뭐를 하게 될까요? 창업을 하게 되겠죠. 그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겠죠. 그 프랜차이즈 창업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치킨집, 김밥집, 커피숍. 지금도 못 살고 막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그런 샵을 하면은 커피숍, 치킨집 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벌면 하시겠어요? 얼마 정도 하면은 작업하시겠어요? 500. 또 거의 똑같아. 전부 다 최하 500, 최고 1000이야. 항상 똑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0 얘기를 하셨잖아요. 통계를 보면은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이 47%예요. 자영업자 중에 100만 원 못 버는 사람이 500이 아니라 1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이 300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이 82%예요. 그러니까 500이 아니라 3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12%에 불과해요. 500 아마 거의 없을걸요. 1, 2%밖에 없을걸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 그나마 돈 벌던 사람도 못 보게 되겠죠.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노화, 건강, 미용 관련 사람이 뛰죠. 이런 게 여러분 앞에 이제 다가올 미래인데 이걸 잘 이용하면 오히려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노화 방지 건강 관련 사업으로 미래를 준비하되 프랜차이즈 방식의 일을 한다. 이러면 이건 지금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자, 그럼 보시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유스킨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노화 방지의 최고 기술을 갖고 있다. 여러분 노화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거 뉴스킨 하는 사람들이구나. 오늘 그냥 막 오락에서 온 분들. 자, 한번 새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막 오락에서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 자, 늙지 않는다는 거 믿으세요? 안 믿죠? 안 믿어요. 누가 안 믿어요? 그걸 늙지 않는다고 세상에 누가 안 늙겠어요, 그렇죠? 뉴스킨 하는 사람만 사업하니까 안 늙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소비자들은 그거 안 믿어요. 그런데 진짜로 안 늙으면 어떻게 될 건데요? 진짜로 안 늙으면은 대박이죠. 자, 오늘 제가 그 기술, 에이지락 기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저한테 속지 않도록 눈 크게 뜨고 보세요. 네? 제가 속일 수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정확히 보세요. 진짜 뉴스킨이 늙지 않는 기술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만 확인하고 가시면 돼요. 왜? 미래는 어차피 결정돼 있어.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과연 그 기술이 확실하냐 아니냐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에이지락 기술이 맞나 틀리나만 알고 가시면 오늘 여기 오시는 목적 달성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면 다시 여기 올 필요도 없어요. 판단하세요. 그 다음에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 없이 가능해야 되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디 뭐 일자리가 가야 되는데 거기 어떤 기술 없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러나 뉴스킨 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한 뭐 기능이나 뭐 학력이나 자본이나 필요 없죠. 그죠? 단지 이 노화 방지에 관련된 기술을 상대방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직업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내가 일하지 않고도 지속적인 소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득원이 가능한 어떤 이런 은퇴 가능한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저런 거는 나중에 이제 그 스폰서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오면은 일자리들이 다 없어진다 그러는데 뉴스킨 일자리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래냐면 제가 갈바닉 이거 데모해 주는데 로봇이 데모해 주면 저는 할 게 없잖아요. 로봇이 데모해 줄 수 있죠. 앞으로 개발될 수 있죠. 근데 결정적으로 로봇은 뭐가 없느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회원 등록이 안 돼. 그러면 로봇이 열심히 해주면 돈은 누구한테 들어와요? 나한테 들어오죠. 그러면 뉴스킨에서 로봇을 개발했어. 갈바닉 해주는 로봇을 개발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갖고 안에만 집어넣으면 갈바닉 쫙 해주는 거야. 그럼 내가 못하러 고생해? 딱 손님 모시고 와서 넣으세요. 빼세요. 그럼 돈은 누구한테 들어와? 나한테 들어오죠. 설마 이 로봇한테 돈 주겠어? 그거 좋아요, 나빠요? 이거 좋은 거죠. 지금 여러분이 회원 관리할 때 전화해갖고 지금 뭐 비누 안 떨어졌어요? 샴푸 안 떨어졌어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물어보죠.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이 사람들이 생활 패턴이라든지 또는 구매 패턴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다 해갖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제품이 필요하고 이 사람은 비누가 언제 떨어지고 샴푸가 언제 떨어지고를 인공지능이 다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딱 보니까 비누가 떨어지기 10일 전이야. 그러면 미리 연락이 가죠. 비누가 10일 후면 떨어질 것 같은데 요번에 지금 구매를 하시면 5% 디스카운트 해드리겠습니다. 주문하실래면 예스 아니면 노.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진짜 비누 떨어졌는데 깜빡했네? 예스. 여러분이 사업할 필요 없죠. 인공지능이 다 해주죠. 그럼 인공지능이 돈 가지고 가겠어요? 내 주머니 돈 들어오죠? 그렇죠? 여러분 한국에서만 사업하고 싶어요? 외국 나가서도 사업하고 싶어요? 뭐 이게 안 되잖아. 근데 지금 동시 번역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동시 번역하는 코딩 시스템을
어느 나라 거로 이제 통일할 거냐 하는 회의가 2017년도에 있었어요. 전 세계 15개 선진국이 모여갖고 그 방식으로 앞으로 이제 모든 이 세계 언어는 코딩을 하자, 번역을 하자. 그래서 이제 기술들을 다 내놨는데 거기서 한국 기술이 14대 1로 채택이 됐어요. 그 2020년 동경올림픽부터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럼 반대한 일이 누굴까요? 당연히 일본이겠죠. 왜 동경올림픽에 자기 기술 써야 되니까. 근데 한국 기술을 써야 돼요. 이제 거기 다 휴지됐어요. 일본에서 개발한 거는. 자, 이건 무슨 의미냐? 지금처럼 여기 뭐 대고 얘기하고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앱을 여기다 꽂고 나는 한국말로 하면 실시간 동시에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면 러시아 말로 들리고 폴란드 사람은 폴란드 말로 들리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말로 얘기하면 나는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2020년 올림픽에 적용이 되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기술 계속 발달되면 어디 나갈 때마다 패치식으로 딱 붙여. 예를 들자면 그러면 가서 한국말 하면 그 사람은 여기 붙인 사람은 독일말 하면 독일말로 들리고 독일말 하면 난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앞으로 귀에 딱 꽂고 다니면 되는 그런 리시버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죠. 특별하게 그 나라 가서 살 거 아니면 배울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아이들 그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뭐 이런 애들 있죠. 나중에 커서 엄마 욕해요 이제. 여러분 어릴 때 주산 배운 사람 있죠? 주판. 웃음 나오죠? 우리 엄마가 얼마나 무식하게 그때 주판 가르쳤어 나를. 응? 그거 내 잠 못 자가면서 그걸 왜 하고 앉았었던 거야 주판을. 속셈 배운 사람도 있죠? 무슨 속셈으로 배운 거야 도대체. 잠 못 자가면서. 지금 여러분의 아이가요 커서 직업을 가질 때는요 현재 없는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65%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는 아직 어떤 직업에 갈지 여러분도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직업이 생겨서 글로 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은 어마짓 한다니까 아이한테 엄한 거 가르친다니까요. 차라리 잠이나 잘 재우고 키나 키우지. 응? 잠을 잘 자 키 잘 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를 이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에이지락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요? 에이지락 기술은 노화가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게 사실이면은. 닥터 우즈가 뭐라고 그랬냐면 유전자 작용의 80%는 갖고 태어난 유전 정보가 아니라 유전자 스위치와 유전자 발현에 의해서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유전자 얘기를 하게 되면은 괜히 찜찜해. 이게 뭔가 유전자 건드리면 이게 무슨 뭐 도깨비가 될 것 같고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 같고 이렇게 찜찜한 게 있거든요. 그거는 유전자 조작과 유전자 발현의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유전자 조작은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유전자는 인위적으로 바꾸는 거야. 예를 들자면은 여기 지금 날개 갖고 계신 분 안 계시죠? 근데 닭에는 날개가 있죠. 그럼 닭에서 날개가 나오는 유전자를 딱 잘라내 갖고 여러분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거기다 심은 다음에 배양을 해서 다시 주사를 놓게 되면은 여러분의 유전자가 전부 다 날개를 갖는 유전자로 바뀌어요. 그럼 3, 4개월부터 등어리가 간질간질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긁으면 닭털이 뽑혀 나와요. 그러면서 날개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유전자 조작이죠. 왜? 세상에 없는 사람을 만들어낸 거니까. 근데 이 날개를 파닥거리는 모습이 너무 이뻐갖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애기도 날개를 갖고 태어나요. 유전이 돼요 이게. 이건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유전자 조작하는 기술이 발전이 돼 있냐면 원래 불법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여러분이 사진 딱 가져가서 탤런트 사진 가져가서 딱 보여주면서 우리 애기 남자 요 탤런트 담게 나와주세요. 성별까지 다 바꿔요. 그리고 그 얼굴로 태어나게 만듭니다. 여자 전지현 어쩌고 저쩌고 뭐 전지현 몸매 김태희 얼굴이요.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가능해요. 근데 그건 다 불법이에요. 여러분 한 500년 살게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도 가능해요. 500년 살게 하는 것도. 인위적으로 유전자 조작해갖고. 500년 살고 싶으세요? 안 살고 싶으세요? 여자는 갈 때서 금방 바뀔 거예요. 그러면 20대 아름다움과 젊음 갖고 500년 사시는 건 좋죠. 지금 같이 사는 남편분하고 500년 사는 거 어때? 자 어쨌든 500년 산다는 게 생각해보세요. 취직을 했는데 정년퇴직이 350살이야. 그래갖고 과장 되는데 100년 걸리고 부장 되는데 150년 걸려. 내가 쫄다고 생각을 100년을 해야 돼. 이거 짜증나지. 어떻게 살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이거는 안 돼요. 법적으로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유전자 발현에 관련된 건데 여러분의 유전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유전자는 코드,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유전자는 절대 바뀌지가 않는데 그 안에 뭔가
변형이 일어나.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말이 참 헷갈리죠. 안 바뀌는데 변형이 일어난다. 이게 도대체 무슨 개념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유전자에 변화가 일어난다. 근데 그 변화가 도대체 뭐냐?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코드는 하나도 안 변한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피아노를 샀잖아요. 피아노를 사서 연주를 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죠. 근데 30년 동안 이 줄을 조율하지 않고 쓰면 30년 후에 소리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상한 소리가 나오죠. 그렇다고 치는 게 이상하게 치는 거 아니죠. 똑같이 치고 있죠. 근데 소리가 이상하죠. 근데 뭐 피아노가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몸에서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유전자에 뭔가 줄이 흐트러짐이 생긴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유전자가 바뀌는 게 아니다. 이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변화는 바로 환경과 식생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피부는 28일 주기로 만들어지죠. 그럼 28일 전에 나온 피부죠, 전부 다. 28일 전에 나온 피부가 왜 이래? 28일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왜 어릴 때 피부 왜 안 만들어지고 이렇게 됐어? 어떻게 된 거야? 환경이 28일 만에. 그럼 애기도 28일 지나면 이렇게 돼요? 네? 유전자가 어떻게 됐는데? 유전자가 노화가 됐어요? 유전자는 그대로 있다니까요. 안 바뀐다니까요. 이상하죠? 이게 전문가들 대답 못해요. 물어보세요. 박사님, 교수님들, 뭐 카이스트 박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 물어보세요. 이거 공부하면 몰라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유전자에 뭔가 발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어릴 때랑 똑같이 만들어내는데 어릴 때처럼 피부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죠. 피아노가 뒤에가 흩어지면은 똑같이 쳐도 이상한 소리 나온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이상한 피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유전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피부 갖고 애기 나도 애기는 새거로 태어나. 이 피부가 안 닮아. 그죠? 이건 유전이 안 돼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유전자는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 있어요. 두 바퀴씩 이렇게. 이건 이제 밖에서 보면 이렇게 모양이 꼭 뭐처럼 생겼냐면 이렇게 스프링처럼 생겼어요. 이 사이사이에 히스톤 단백질이 박혀 있는 거죠. 그리고 똘똘똘 감겨 있는 거죠. 히스톤 단백질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유전자 코드는 절대 안 바뀌어. 안 바뀌는데 히스톤 단백질 사이가 멀어졌다 줄어들었다 할 수도 있겠죠. 스프링처럼. 그렇죠? 근데 현대 의학으로 알아보니까 이렇게 스프링 사이가 멀어지면 유전자가 강하게 발현이 되고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면 약하게 발현이 되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머리카락 색깔 다 까맣게 태어났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갈색이나 금발로 태어나죠. 그럼 그 유전자가 다르냐? 그게 아니에요. 같은 유전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유전자가 완전히 벌어져서 강하게 발현이 되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까만 머리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조금 줄어들어서 태어난 사람도 있죠. 그럼 유전자 발현이 약해져서 갈색 머리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줄어들어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금발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줄어들면 백발로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게 벌어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흑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동안에 갑자기 백발이 돼. 아니 나는 흑발 유전자인데 왜 백발이 될까요? 이 유전자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살다가 탁 달라붙으면 유전자 발현이 약해지면서 백발이 돼버리죠. 그럼 우리는 옛날에는 하얀 머리가 나오면 늙어서 그랬죠. 그게 아니라 까만 머리를 만들려고 명령 주는 유전자가 강하게 발현됐던 게 갑자기 꺼져버려갖고 발현이 안 되니까 백발이 돼버린 거죠. 이게 유전자 발현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벌어지고 줄어들고 하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빛을 쪼여야 돼요. 눈으로 볼 수 없으면 과학이 아니죠. 빛을 쪼이면 넓게 벌어진 부분은 빨간 색깔로, 좁아진 부분은 청색으로, 가운데 부분은 노란 색깔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전자가 이렇게 진칩으로 만들어서 어느 부분에 유전자가 켜져 있고 꺼져 있고를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리셋이 된다면 진짜 리셋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과학인 거예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을 까맣게 만들려고 명령 주었던 게 꺼졌는지 이런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게 리셋이 돼서 켜질 수 있는지 이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멀쩡하게 벌어졌던 놈이 왜 갑자기 줄어드냐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알아야 뭐 리셋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몸속에 있는 메틸기나 아세틸기가 아까 그 히스톤 단백질에 붙게 되면 이게 후천적으로 발현이 바뀐다. 이 얘기예요.
그럼 메틸기나 아세틸기가 어디서 들어오느냐?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들어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SBS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유전자가. 근데 노란 메틸기가 붙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착 달라붙어버리죠. 그럼 이건 못 읽죠. 자, 이러면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이게 흰머리가 돼버려요. 예를 들자면. 저런 게 우리 몸속에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결과로 노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걸 메틸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어디서 겨우 들어온 거냐?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식은 많이 먹으면 빨리 늙어요.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식하면 장수하고 오래 산다. 그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과학적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조금 먹으면 메틸기나 아세틸기가 덜 들어오게 되고 그럼 유전자의 발현이 변화가 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어릴 때와 같은 유전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내 배를 보면 알겠지만 저는 그런 짓은 못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아야 돼요 저는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냐? 아, 에이즈락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유전자 동영상을 보게 되면 얘가 다시 떨어져 나가죠. 어떻게 돼요? 다시 늙을 수가 있죠. 그럼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죠. 이게 가능하면은요. 자, 늙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요. 만약에 저렇게 메틸기나 아세틸기 붙었던 거를 띄워버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젊어지겠어요? 안 젊어지겠어요? 자, 실제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는요. 뭐를 통해서? 빛을 쪼여서 스펙트럼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랬죠. 실제로 했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20대 유전자, 피부 유전자예요. 여기 파란색 부분은 꺼져 있는 데고 빨간색 부분은 켜져 있는데요. 노란색 부분은 중간 정도 열려 있는 데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피부의 색소를 만드는 유전자는 꺼져야 좋을까요? 켜져야 좋을까요? 네, 이거 꺼져 있죠, 20대는. 그러니까 피부가 하얗죠. 그 다음에 활성산소라든지 이런 걸 잡는 항산화 물질을 많이 만드는 유전자는 켜져 있어야 될까요? 꺼져 있어야 될까요? 켜져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나와서 산화 물질을 잡아먹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가 있죠. 20대는 이래요. 근데 60대 거를 딱 보니까 똑같은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새거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색소를 만드는 데가 다 켜져 버렸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칙칙해지죠. 계속 색소가 나오니까 점이 생기고 막 이러죠.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제 만드는 데는 꺼져 버렸죠. 그러니까 얼굴이 금방 노하고오죠. 자, 이 사람이 만드는 피부하고 이 유전자가 만드는 피부하고 어느 게 젊겠어요? 당연히 이게 젊게 나오죠. 자, 그럼 60대한테 아까 얘기했던 리셋시키는 에이지락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먹고 바르고 한 다음에 다시 한 달 있다가 피부에서 유전자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 어때요? 거의 같죠? 완전히 같진 않아요. 92% 정도 리셋이 돼요. 완벽하게 리셋은 안 됩니다. 자, 이 피부가 60대가 이렇게 유전자가 바뀌었다. 그럼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60대 피부가 젊어지죠. 이거는 과학이에요. 거짓말 칠 수가 없어요. 이걸로 거짓말 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특허가 16건이 나가 있고요. 8건의 기사 공개, 26건의 학술 논문이 나가 있어요. 자, 학술 논문이 나가면 누가 읽어요? 네? 과학자가 읽죠. 어떤 과학자가 읽어요? 아메이 과학자 읽어요, 안 읽어요? LG화학의 과학자 읽어요, 안 읽어요? 그 다음에 경쟁사들 많죠. 그 다음에 무슨 어디가 있어, 허벌라이프 과학자 읽어요, 안 읽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 거짓말이라는 것만 밝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뉴스킨 바로 문 닫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논문 나갔어요. 논문도 냈기 때문에 저 논문이 거짓말이라는 건 밝혀내면 옛날 황우석 박사 무너뜨려서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논문 갖고는 확인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과학자들이 확인하는 방법은 국제학술 세미나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뉴스킨 넣어와서 어떻게 개발했는지 개발 과정을 얘기해봐. 그리고 과학자들이 다 앉아서 눈 딱 뜨고 거짓말을 쳤나고 이거 감시하는 거예요. 이걸 한 번 했는데 못 찾아냈어. 거짓말 친 거를. 그럼 또 가서 막 준비해갖고 야 2차 세미나 하자. 2차에서 또 하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이런 기술이 나왔다는 걸 도대체 과학자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가서 연구해서 3차 세미나 하자. 이렇게 하고서는 거짓말 밝혀질 때까지 털어내는 거죠. 근데 털었는데 거짓말 밝혔어요? 못 밝혔어요? 아, 14번을 했어요. 국제학술 세미나를. 과학자들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14번을 했는데 이거는 손발 다 들었어. 맞아. 진짜 해냈어.
진짜 해냈어. 진짜 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3건의 과학기술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죠? 자, 이거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미 에이즈락 기술,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걸 이미 벌써 다 인정을 했어요. 근데 누가 인정을 안 하냐? 옆집 아줌마는 죽어도 인정을 안 해요. 자, 이런 에이즈락 제품을 갖고 알스키어도 유스 뭐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제가 오늘 그쪽 제품보다는 에이즈락 기술이라는 건 이제 어떤 건지 알았죠. 실제 뉴스킨에서는 젊음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92% 리셋되는 거는 어떤 의미냐? 딴 사람들 10년 늙을 때 난 1년 늙는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30대다. 예를 들자면은, 30대 맞죠? 네. 예를 든 게 아니라 30대예요. 30대인데 이분이 70년이 지났어. 100살이죠. 그러면 친구분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뭐 살아있으면 이러고 다니겠죠. 근데 이분은 70년 늙는 게 아니라 7년 늙어요. 37살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100살 된 할머니가 이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밖에. 그러면 남자들이 쫓아올 수도 있는 미모야. 그러면 영감도 죽고 없어. 그래서 막 쫓아오면 나 할머니야? 그럼 밑줄 까겠어요? 까요? 안 까지. 왜 까? 알았어. 근데 쫓아가지. 내가 할머니가 왜 얘기하겠어? 뉴스킨 하는 사람은 만나지만 그 남자도 100살일 수 있어.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제품들이 있고, 요번에 이제 나온 게 이제 발효 홍삼 이게 나오는데, 홍삼이라고 다 똑같은 홍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이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번에 성인용 발효 홍삼이 출시되는데,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자, 보시면 홍삼 시장이요. 전체 건강보조식품 시장의 33%야. 그 다음 유산균 시장이 11.2%예요. 그리고 종합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9.6%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뉴스킨이나 파마넥스에서 라이프팩이라든지 알스키어든 이런 막 하는 게 몇 퍼센트 시장이야? 9.6% 시장에서 놀고 있었어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 앞에 얼마의 시장이 퍼지느냐? 무려 30% 시장이 여러분 앞에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그러니까 여기서 놀던 게 이제 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뉴스킨 시장, 파마넥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이제는. 지금부터 이 사업 시작하면은 진짜 돈 벌기가 쉬워요. 응? 자, 이제부터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홍삼은 무조건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다른 거 영양제 먹으려도 안 먹는 사람도 홍삼 먹으라면 먹는다. 선물로 홍삼 갖다 주면 좋아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사업이 굉장히 잘 되겠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홍삼 주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유산균 시장이 또 11%야.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꼭 넣고 계세요. 두 개 합하면 44%예요. 네? 자, 인삼은요, 수삼이 있고 백삼이 있는데 이 수삼을 말린 게 백삼이에요. 그 홍삼은 뭐냐면 수삼을 증기로 찐 거예요. 쪄갖고 증기로 쪄서 만든 게 홍삼인데 이 찌는 과정에 뭐가 생기냐면 진세노사이드라는 특수한 물질이 생겨요. 이건 홍삼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진세노사이드가 약효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삼 시장의 매출액 중 홍삼이 차지하는 매출이 88%예요. 자, 그럼 인삼 시장에서 홍삼이 다라고 보시면 돼. 그죠? 자, 식품의학적 인정 홍삼 효과는요, 이래요. 피로회복, 면역증진, 갱년기 증상 개선, 기억력 증진, 혈행 개선, 항산화, 항암, 당뇨 개선, 피부 개선, 에이즈 발생 억제 이런 것들이 식품의학적 인정 홍삼의 효과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 이건 무슨 의미냐? 여러분이 홍삼 파마넥스 제품을 전달해 줄 때 이거를 먹으면은 뭐에 좋습니다, 개선됩니다 얘기하면 법에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홍삼은 이걸 먹으면 갱년기 증상이 개선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뜻이야. 자, 이걸 먹으면 혈행이 개선됩니다,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얘기해도 법으로 안 걸린다 이 뜻이에요. 마음 놓고 얘기하고 팔아라 이거예요. 왜? 식약처에서 인증해 준 거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는 말을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먹으면 좋아져요 얘기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법에 안 걸려요 이거는. 굉장히 편하죠 사업하기가. 자, 그리고 남녀노소, 여자들은 다이어트, 갱년기 장애, 난임 개선, 항산화 효과, 남자 같은 경우는 간 기능 회복, 피로 회복, 성기능 개선, 탈모 예방, 그리고 할머니는 원기 회복, 치매 예방, 혈액순환, 혈행 개선.
아이들은 기억력 향상, 성장 발육, 면역 증진. 그 나이 때 좋은 건 다 들어있어. 거의 만병통치죠. 근데 이거를 만병통치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가 아니라 홍삼은 아예 저게 인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해도 된다는 얘기야. 얼마나 이게 편해. 그죠? 자, 요새 미세먼지 많죠? 아,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야. 그런데 미세먼지에도 뭘 먹어요? 홍삼을 먹어요. 독소 배출과 면역 증진에 향상이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홍삼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봄이 돼서 미세먼지가 쏟아져 나온다. 그럼 홍삼을 갖고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기가 막힌 사업거리죠. 그렇죠? 홍삼의 핵심 성분은요, 진사노사이드가 30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RB1, RG1, RG3 요 세 가지만을 일단 식약청에서 기본 인증 성분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홍삼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저 세 가지 성분이 들어있느냐 아니냐 갖고 따지고 홍삼의 함량이 얼마냐 하는 건 저 세 가지를 더한 양을 갖고 얘기를 하게끔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진사노사이드가 들어가 있고요. 홍삼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페놀 화합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 페놀 화합물은 항산화 효과, 노화 방지, 혈전 억제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홍삼 다당체는 면역을 증강시키고 암 치료 시 암 치료 부작용을 억제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폴리아세틸렌 같은 경우에는 암이라든지 혈전 억제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AFG 같은 거는 혈당 조절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홍삼의 단지 요거만 갖고 홍삼의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홍삼의 효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홍삼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든지 홍삼 먹으면 다 좋겠지. 다 맞아요. 어떤 제품이든지 홍삼인 진사노사이드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건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다릅니까? 다른 회사 제품 그럼 싼 거 그냥 먹으면 되겠네요. 싼 거 먹으면 되겠네요 하는 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홍삼은 열 처리를 하죠. 열을 처리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밥을 짓는데 누룽지가 하나도 안 생기게 만들 수 있어요? 야, 전기밥솥 갖고 만들어서 누룽지 밑에 저 누른밥이 하나도 안 생기나요? 조금이라도 생기죠.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증숙하는 과정에 탄화가 생기는 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조금이라도 생기겠죠. 이 과정에 진사노사이드라는 좋은 게 생기지만 반드시 홍삼에 생기는 물질이 뭐냐? 이거예요. 벤조피렌이에요. 얘는 호르몬계 장애를 일으키고요. 피부암, 폐암, 간암을 일으키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홍삼은 이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과 들어갔다 하더라도 저걸 제외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거를 먹어야 안전한 거예요. 아무거나 싼 거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거 모르고 내 몸 좋게 한다고 싼 거 갖다 먹어갖고선 오히려 벤조피렌 먹어갖고선 암에 걸려버리면 돈 내고 암에 걸리는 거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회사 제품을 선택하셔야 된다. 자, 근데 저기 홍삼 시장에서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정관장이죠. 정관장이 70%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을 앞으로 공략을 해야 되느냐? 정관장 시장을 공략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관장이 정부기관이죠. 아는 분들은 좀 있어요. 근데 이거 뉴스킨 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어. 소비자들은 몰라요, 이거. 자, 이제부터 정관장의 실체를 제가 낱낱이 보여드릴게요. 시장의 점유율이 70%가 넘는다. 그리고 원조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관장, 특히 KGC 담배인상공사의 하나의 브랜드로 알고 있다. 그럼 믿을만하다. 이 가치를 가지고 가격을 매긴다 그러면 아마 이 부분은 거품이라기보다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 착취적 가격을 매기고 있다. 가격 결정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우리는 철저한 품질 관리와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 좋은 삼을 쓰니까 이 가격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반 다른 중소 또는 영세 기업에서는 그거나 우리 거나 아까 표를 보여주셨지만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신분 차이죠.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거는 분명히 어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편파적인 가격, 착취적인 가격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KGC를 갖다가 KTNG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KTNG는 또 60%가 외국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외국인들한테 60%, 100만 원을 벌면 60만 원을 외국인한테 주는 지금 지배구조의 형태인데 인삼공사라고 붙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삼공사를 보면 1999년에 설립됐는데 KTNG가 이제 100% 출자해서 만든 회사인데 KTNG가 민영화됐기 때문에 이것도 민간 회사입니다. 그렇죠. 예? 정부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민간 회사가 공사란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오인하기 쉽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에 그걸 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법률에 보면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의 그 유명한 이 국가죠. 국가란 브랜드를 그 권한 없이 지금 쓰는 거예요. 오인 혼동을 초래하는 심지어는 단순히 쓰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로 광고를 하죠. 우린 전통 있는 회사다. 그렇죠. 라고요. 115년 전통. 그건 옛날에 그렇죠. 전매제도 있을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거하고 같은 거다. 게다가 이 정관장이라는 브랜드 이름도 정부가 관장한다 그래서 정관장. 아셨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렇답니까? 정관장이 그거래요. 네. 이런 이미지를 정부랑 계속 정부의 기업이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소비자들한테 줌으로써 예. 오인 내지 혼동을 초래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답답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른 인삼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갔는데 2007년도에 공정위에서는 이게 표시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공정위가 해석을 한 거고 법원은 저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분명히 소비자로서는 소비자 기준에서는 오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소비자를 속이는 겁니다. 자, 정관장은 제일 비싸요. 한 병에 예를 들어서 얼마냐면 약 22만 원 정도 가요. 22만 원. 근데 똑같은 함량의 다른 그 파브렉스 제품 같은 경우는 14만 원대밖에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정관장은 정부에서 만드는 거고 좋은 원료 썼겠지. 니네들은 나쁜 원료 썼겠지.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인삼의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어요, 인삼이. 그러면 4등급짜리 쓰면 나쁜 거고 1등급 쓰면 좋은 거죠. 실제로 정관상에서 자기네들은 1등급을 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1등급과 4등급의 차이는 뭐냐? 인삼을 캤을 때 인삼의 모양이 사람 모양으로 아주 이쁘게 잘 나오면 1등급. 탈다리가 조금 잘리면 2등급. 옆에 상처가 나면 3등급. 4등급은 파품. 근데 파품이라고 그 안에 성분이 없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1등급을 싸서 비싸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네? 파품 쓰나 1등급 쓰나 똑같아 성분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그리고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파는 거예요. 거기다 그거를 여러분이 사게 되면 60%가 외국인한테 돈이 가버려. 자, 그러니까 정관장이 이제 여러분 주 타겟이 돼야 돼. 네? 정관장을 주 타겟으로 해야 된다고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정관장은 창업병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 지역에다가 18평 정도로 해서 1층에다가 했을 경우에 월 매출 8,100만 원에 월 평균 수익 1,380만 원. 그래서 약 그 창업비용 2억 3천만 원 들어가서 한 달에 1,380만 원 벌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정도면 괜찮은 사업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죠, 갑자기. 그죠? 야, 저 괜찮네. 한 2억 3천 정도에 저 정도는 어떻게 좀 집 담보 잡아서 끌고 내가 있는 돈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한 달에 1,300만 원이면 뭐 이렇게 갚아 나가면 금방 되겠네. 딱 쓰죠? 근데 제가 다시 조사를 했거든요. 이거 정관장에서 하는 얘기고 제가 다시 조사했어요. 여기 안 나온 게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안 나왔느냐? 창업을 하려면 이게 더 들어가요. 물품 보증비 6천만 원하고 가맹비 1,000만 원, 7천만 원이 더 들어가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여기 7천만 원 더 해야 되니까 3억이죠, 일단.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따져볼게요. 이거 한번 따져볼게요. 자, 여기 8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서울에 있는데 평균 보니까 7,100만 원이더라고, 서울 지역이. 그럼 이것도 더 버는 데도 있고 덜 버는 데도 있겠죠. 어쨌든 7,100만 원이라고 봅시다. 더 버는 데는 목이 좋은 데죠. 목이 좋은 데는 뭐가 비싸요? 월세. 임대료가 비싸죠. 자, 여기 임대료를 지금 얼마를 보느냐? 그 재료비가 73%, 그러니까 7,100만 원어치 팔면 원료비로 5,200만 원 줘야 돼요. 그럼 얼마 남아요? 네, 1,380만 원 정도 남아요. 저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 쉽게 얘기해서 1,400만 원으로 합시다. 1,400만 원 남는다 봅시다. 임대료가 300만 원 정도면 서울에 1층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보통 500원 줘야 되죠? 근데 300으로 합시다. 여기 300으로 돼 있으니까 300으로 합시다. 최고로 낮춰갖고. 재수가 좋았어. 300이야. 그럼 아까 1,400에서 300 빼니까 1,100 남았네. 그쵸?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돼요? 카드 수수료. 카드 긁잖아. 카드 수수료가 100만 원 정도 나가요. 이게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나온대요. 최하로 100만 원 잡았어. 그럼 얼마야? 1,000만 원 남죠.
인건비 500만 원. 이거 나가야죠. 안 나갈 수 없죠, 인건비. 내가 직접 가면 뭐하러 해요, 그거? 그 다음에 홍보비가 있어. 이게 뭐냐면 걔들 이렇게 뭐 팜플렛 줘, 캔디 나눠주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한 달에 100만 원 나간대. 그럼 얼마예요? 빼면? 네? 400만 원 남았어요? 벌써 그거밖에 안 남았어? 근데 여기 결정적으로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빠졌을 것 같아요? 7,100만 원 매출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세금, 뭐 부가세가 들어가 있잖아. 100% 안 내겠죠. 반만 낸다고 봅시다. 부가세 얼마 내야 돼? 그러니까 전기 잡비하고 부가세 350만 원 내야 돼. 반만 내도. 그럼 얼마 남아? 마이너스 70만 원. 이거 틀려요, 맞아요? 하나도 안 틀렸어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부가세 안 냅니까? 부가세 안 들어가 있죠. 매출 일으키면 부가세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2개밖에 할 게 없어. 나머지는 다 나가야 돼. 딱 인건비 내가 이래서 벌든지 아니면 세금 훔쳐먹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그걸로 돈 버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뉴스키는 무조건 시작해갖고 내가 정관장 한 세트를 이분한테 14만 원짜리를 소개를 해서 이 사람이 14만 원을 사 먹었어. 그럼 거기에 대한 8% 이익이 무조건 들어와. 이거는 이렇게 차려놓고 안 들어와. 근데 난 말만 잘하면 8%가 들어와, 일단은. 거기다가 이게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5%가 추가되고 10%가 추가되고 20% 추가되고 이래갖고 최대 40%까지 추가가 돼요. 돈 한 푼도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정관장을 하는 게 낫겠어요? 뉴스키를 통해서 홍삼 파는 게 낫겠어요? 너무나 뻔한 답이죠, 이거는. 그렇죠? 자, 어린이 홍삼 같은 경우에도요. 홍삼 음료, 홍삼 성분은 적고 당이 많대요. 그래서 보니까 하루에 아이들한테 섭취해야 되는 게 2.4mg인데 이 홍삼 어린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게 0.03mg, 0.04mg, 0.25mg. 그냥 홍삼 갖다 흔들어서 그냥 뗀 거야. 이렇게 물에 흔들어갖고 그 흔든 물에 갖고 한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뭘 집어넣었어요? 설탕 왕창 집어서 애들 단 거 먹게 만든 거예요. 이 큰 문제죠. 자, 그래서 일일 섭취 최소량이 2.4g인데 요번에 아이들용으로 나온 거는 3mg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특허도 이제 받은 홍삼이고요. 자, 여기 보면 식약처 기준으로 해서 28종 검사를 하면 되게끔 돼 있어요. 홍삼은 28종 검사 맞으면 식약청에서 인정을 해주고 판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무려 250가지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요번에 그 아이들 홍삼도 그렇고 어른들 홍삼도 나오는데 250여 가지 검사를 한다고. 왜 저렇게 미친 짓을 할까요? 우리는 아마 돌아가나? 저렇게 하면 뭐 좋다고 누가 인정해주나?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홍삼에 이상한 성분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랬죠. 중금속도 들어갈 수 있었고 발암물질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게 바로 6S 프로세스예요. 6S 프로세스는 민간요법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이거를 유효 성분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엄선단 원료를 엄선하고 그다음에 임상 실험을 통해서 표준화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자,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민간요법으로 약초에 대한 안전성과 우수성 검사. 홍삼 좋은 거 이제 다 알죠? 이건 된 거죠. 두 번째, 어떤 원료를 수급해서 어떤 재료를 쓸 거냐. 이것만 확정이 되면 보통 이제 일반 건강식품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건강식품은 요거를 통해서 제품화 시켜놓고 약 한 28종의 검사만 맡으면 그냥 제품으로 팔 수가 있어요. 근데 파마넥스는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하나 더 나가죠. 도대체 이 홍삼 쪽에서 어떤 성분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또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성분들만을 또 어떻게 돼요? 찾아내고 그것만 또 농축을 시키고 모든 과정을 또 표준화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뽑아낸 제품을 사람이나 동물이 먹었을 때 안정하는지를 갖다 임상실험을 하고 동물실험을 하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의약제품과 같이 또다시 임상실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전 공정을 거치는 게 6S 프로세스예요. 이 공정을 통해서 나오는 게 의약품인데 지금 파마넥스에서 나오는 홍삼 제품은 의약품에 준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무슨 중금속이 들어간다든지 또 홍삼을 증숙하는 과정에 무슨 발암물질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거는 전혀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 그러면서 또 값이 정관장보다 훨씬 싸요. 근데 정관장에는 그럼 저런 검사를 하느냐? 안 합니다. 안 해요. 정관장에서는. 못해. 왜? 이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는
5번째 단계와 6번째 단계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못합니다. 이 두 가지를. 미국에서만 가능해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진산호 사이트가 홍삼에 많이 들어있다 그랬죠. 자, 이거를 먹으면 다 흡수가 되느냐? 다 흡수가 안 돼요. 일부 흡수가 안 된 것들은 다시 장내 서식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갖고 컴파운드 케라는 물질로 바뀐 다음에 흡수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진산호 사이트 홍삼을 먹는다 해서 그게 여러분한테 뭐 100mg, 10mg을 먹었다. 다 흡수가 되느냐? 안 돼요. 장내 미생물이 다시 분해를 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고기 많이 먹고 그래서 미생물들이 별로 없어요. 자, 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잘 분해시켜서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했다고 또. 그래서 뭐와 옆에 붙느냐? 파마넥스는 홍삼 제품이 아니라 무슨 제품? 발효 홍삼. 일반 홍삼이 아니죠. 발효라고 붙었죠. 이 발효는 뭐냐면 이런 진세노사이드를 갖다가 흡수하기 좋은 형태의 컴파운드 K를 이미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다 흡수가 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흡수가 잘 안 된 사람들은 거기다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유산균을 같이 먹어주면 훨씬 좋아요. 자, 그러니까 아까 홍삼에서 30% 시장, 그 다음 유산균 11% 시장이죠. 그러니까 홍삼은 발효가 돼서 굉장히 흡수가 잘 되지만 더 좋은 효과를 위해서 홍삼과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넣게 되면 그 어떤 홍삼을 먹을 때보다 효과가 뛰어나게 높아진다. 그럼 우리는 44% 시장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홍삼이 지금 여러분한테 얼마나 지금 그 사업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고 차별화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혹시 좀 안 좋은 분이 있을까봐 트럼프가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이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종영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터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종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양해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편견을 꼬집었다.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했지만 특유의 자신감과 성공 철학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온 도널드 트럼프. 현재까지 이슈와 업체가 되고 있는 그의 정치적 행보 또한 도널드 트럼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단 하나의 선택이라는 책은 그 지하 3층에 그 석세스에 보면 거기서 팔아요. 그러니까 혹시 또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쓴 리셋이라는 책이라든지 또는 단 하나의 선택이라는 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